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쫄지 말고 투자! 예, 안녕하세요. 오지큐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중고나라 맡고 있는 홍준입니다. 네, 오늘 되게 젊으신 창업자분을 저희 젊으신 분을 맞춰서 이렇게 그렇죠. 우리도 젊게 가려고 예, 조금 얼굴을 네. 가렸습니다. 네. 네. 예, 자이의 이지혁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네. 먼저 본인 소개하고 회사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신러닝 추천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는 자이의 이지혁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재학 중이고요. 이 창업 이전에는 VC에서 잠깐 인턴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초기 스타트업에서 PO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VC에서 인턴? 네, 급 끌리는데요. 그리고 회사 소개는 한 줄로 끝냈고 본인 소개를 더 이렇게 일단 길게 해주시는데 어느 VC에서 인턴을 하셨어요? 저는 크립벤처스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크립? 네, 저도 저는 모르는데. VC 업계를 잘 몰라서 잘 모르는데. 초기 단계고 제가 들어갈 때 이제 막 생긴 신생 VC였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인턴하고 했었고 인턴한 게 창업하는데 영향을 많이 줬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창업을 결심하고 아직 젊지만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에는 이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첫 번째로 좀 이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덕트가 어떻게 빌딩돼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벤처 캐피털 인턴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스타트업에서 PO로 근무를 하면서 서비스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창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대표님이 이제 본인 소개를 또 먼저 해주셨고 그리고 나이까지는 그렇지만 20대로 저희가 매우 추정되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학생 창업이라는 뉘앙스도 아까 주셨고 해서 그거 먼저 쭉 물어보고 이제 사업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냥 경제학과를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아까 그 과정 거치긴 했지만 보통 경제학과는 정말 경제에 대해서 좀 학문적 연구를 하고 대부분은 금융 관련된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이렇게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나 그런 것도 게다가 또 학생 창업은 리스크도 있어서 쉽지 않은데 리스크가 오히려 적지 않나 싶기도 한데 하여튼 먼저 얘기 좀 그냥 또 많지 않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결심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말씀이 거의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경제학부의 대부분의 진로가 사실 스타트업 쪽이라기보다는 좀 공기업 혹은 공무원 이런 공직에 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요. 저는 경제학은 굉장히 좋아했지만 이제 그 진로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성향이 좀 새로운 걸 찾거나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인데 한 군대를 가고 이후부터는 군대도 다녀오신? 네, 군대는 다녔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확실히 이쪽 진로는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좀 비즈니스 영역을 많이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련 학회도 컨설팅 학회를 처음에는 했거든요. 제가 좀 문제를 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문제를 좀 컨설팅이 많이 푼다고 이제 비즈니스 문제를 푼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 학회를 했었고 그걸 하면서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나는 스타트업을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인턴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인턴은 혹시 어디서 스타트업 인턴은 어디서 PO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초기 스타트업이고 패션 중고 그쪽 플랫폼 커머스 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업도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업 아이템을 정하는데 영향을 준 거죠. 네,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두 인턴 모두 다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직접 느꼈던 페인 포인트가 꽤 있었어요. 그것들이 사실 둘 다 매우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까지 이제 이해가 됐고, 그래서 근데 사실 아까 제가 대학생 창업이 그냥 너무 어렵다고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또 팀빌딩을 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회에 나와서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했고 VC의 길을 겪으셨고 했는데, 예를 들면 저는 네이버라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3년에서 5년 같이 일하는 분들이 보이고 10년까지 일하면 저 친구랑 같이 하면 혹은 저 역할은 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확인이 돼서 이제 창업을 보통은 결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 창업이신 건데 팀빌딩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제 회사를 만드는 것까지 오시게 됐나요? 네, 사실 학생 창업이 단점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지만
장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좋은 인력이 아직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데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아래 단계에서 낚아챌 수 있다라는 점이 좋은 말을 말이네. 아래 단계에서 네. 결국 뭐 시드 벤처 캐피탈이 하는 방식과 비슷한데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아직 진로도 결정되지 않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정말 능력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게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저희 또래에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을 데려오기는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랑 딱 맞는 저희가 공동 대표인데요. 그 CTO님을 딱 만나서 지금 무조건 하는 게 나의 여러 가지 창업 중에 첫 번째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컴공과 출신 CTO를 만나서 이게 그 커머스 쪽으로 좀 구체화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또래이신 거고. 네, 저랑 동갑입니다. 동갑이시고. 뭐 학생 창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이혁 대표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저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고요. 그쵸, 좋은 맞습니다. 인재들을 그 초창기에 그 저렴한 비용으로 구할 수 있고 망하더라도 돌아갈 곳이 학교니까 뭐 안전망이 있는 거거든요. 돌아가서 뭐 직업이 그렇죠. 꼭 있어야지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물론 뭐 저기 좋은 기업에서 네트워크 쌓고 신뢰관계 구축한 다음에 창업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학생 창업이 오히려 더 그 다소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좀 도전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다는 뭐 저기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그렇죠. 뭐 결국 그 구글이나 진짜 큰 회사들은 다 대학을 중퇴하신 분들이 하셨다는 학창 시절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 창업자를 만나셨고 나머지 팀 멤버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와 그다음에 아까 인턴한 게 도움이 되셨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사업 아이템을 정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걸 지금 디벨롭하고 계신 거니까 거기까지 오는 초기 단계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먼저 저희 팀원들을 모으는 과정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사실 CTO를 데려오는 것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제가 1년이 걸렸어요. 그럼요. 원래 이제 그 친구는 뭐 전혀 스타트업에 관심이 없었고 원래는 아예 이제 해외 대학원 유학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지금 스타트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오히려 우리라서 기회 영역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오랜 기간 설득을 해서 또 시기가 잘 맞아서 이제 CTO를 영입을 하게 되었고요. 아이템을 먼저 정하고 영입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정확한 아이템이 구체화된 건 아니고 사실 저는 그 기술의 수요자적인 입장이었고 기술에 대한 문제를 풀고 싶었지만 저는 수요자적 입장이었고 그 친구는 약간 공급자적 입장에 가까웠는데 그 둘의 견해가 이제 계속 조율되면서 구체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제 주변에서 정말 누가 제일 뛰어날까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결국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제가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결국 다른 곳에서도 되게 인재로 생각을 하잖아요. 어디나 탐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영입한 친구도 사실 다른 어떤 곳에 이제 프로세스 중이었는데 그 이제 합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설득을 해서 그 친구가 일주일만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일주일 시간 후에 그래도 어떻게 겨우 조인을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분들을 조인시키고 CTO님이 한 분을 또 데려오셨고 추가로 이렇게 그리고 그분이 또 다른 한 분을 데려오셔서 지금 이제 5명입니다. 풀타임 5명. 풀타임 5명 되면서 아이템도 이제 정해진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화돼 갔겠네요. 아이템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일찍 결정이 됐습니다. 저랑 CTO랑 그리고 세 번째로 합류한 친구가 있을 때 이제 거의 다 저희가 완전 뭘 해야 될까를 진짜 초기 단계부터 아예 생각을 해서 저희 팀의 역량과 뭐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제일 잘하고 뭘 제일 재미있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그냥 계속 고민을 해서 한 달 정도 고민을 해서 처음 이제 진짜 러프한 아이템이 나왔고요. 그것을 이제 진짜 뭐 좀 많이 인터뷰도 하고 시장 상황도 보고 뭐 전화로 여쭤도 보고 그러면서 지금의 아이템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젊은 창업자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비즈니스를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 과정들도 되게 네, 흥미로워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도 네, 많이 들으실 수 네, 있으니까. 지금은 네. 채팅에 남기실 말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네. 조금 지나면 이제 비즈니스 얘기하면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예,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멤버들 모였고 그게 정해졌는데 보통 그 고민 하셨을 것 같은데 비즈니스를 정할 때 대부분 우리 B2B 서비스를 할 거냐, B2C 서비스를 할 거냐. 그리고 사실은 많은 창업자들은 B2C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B2C는 유저를 직접 만나고 마치 우리 거를 더 많게 해서 압도적인 잘 됐을 때 큰 성장을 할 수 있으니. 근데 B2B는 그에 비해서 절대 작다는 뜻은 아니지만 딱 보이는 시장은 좀 작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자이 서비스 얘기를 아이를 아까 들었을 때 B2B에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B2B냐 B2C냐 그런 그 요소를 잡을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하셨나요? 네, 저희는 완전한 B2B 일단 현재 사업이 맞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확실히 B2C가 어느 정도 시작에 대한 진입 장벽도 상대적으로 낮고 뭐 프로토타이핑도 조금 더 쉽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 팀이 많이 고민했던 거는 이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한 계단 한 계단씩 좋아질 수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B2C가 고객이 보인다고 하시지만 저희는 오히려 B2B가 고객이 당장 앞에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계별로? 네.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 자체가 저희의 이제 수익 그리고 저희의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도 공략할 수 있을까? 이 회사 그리고 그 다음 회사 그리고 얼마나 많은 회사가 약간 저희는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저희의 프로덕트와 사업 단계를 같이 발전시키는 걸 조금 더 팀 성향상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정한 이 아이템이 개나 추천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렇게 폭이 넓으면서 그 엄청난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타겟 커스터머를 선정하고 거기서도 또 세그멘트를 나눠서 또 이제 초기 그 고객을 정하고 이런 과정들은 어땠어요? 네, 아이템 선정에 대한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2곳의 인턴에서 많이 느꼈던 페인 포인트는 이제 초기 스타트업과 뭐 초기 딜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여러 기업들의 IR 장표들을 보면 다 대부분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을 도입하겠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써 있어요. 말처럼 다 써 있죠. 이사역으로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가 사실은 많이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걸 이제 벤처 캐피탈 할 때 막연히 느꼈고 제가 실제로 그걸 할 때 PO 업무 중에서도 이거 전환율 어떻게 올릴지 뭐 룰을 한번 짜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룰을 그냥 사람의 머리로 짜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열심히 머리로 짜도 한계가 있고 그 많은 데이터와 변수들을 고려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스타트업들에게는 지금 확실히 기회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추천이란 영역 그리고 머신러닝에는 굉장히 거대한 플레이어도 많고 또 좋은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중에서도 특히 공략하는 시장 그리고 왜 지금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스타트업들이 이 기술을 필요로 한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겨나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막 데이터를 모으는 것까지는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지? 뭐 뽑아야 되나? 아니면 뭐 좀 나중에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그 중에서 제일 유효한 옵션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해서 초기 타겟을 스타트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도 또 커머스 쪽으로 네, 맞습니다. 국한해서. 그것은 결국에는 추천도 사실 컨텐츠에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커머스에서도 필요하고 필요한 분야가 많지만 커머스의 장점은 그 효용이 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추천을 제공한다면 그 효용이 조금 장기적으로 리텐션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 커머스 업체에 적용했을 때는 다음 달의 거래 그리고 다음 달의 구매 전환율 지표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진짜 먼 미래만 바라보는 기술이 아니라 당장의 내 매출과 내 거래액을 올려줄 수 있는 기술이구나 라는 효용이 빨리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커머스 섹터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깊게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개인화 추천을
아직 완전히 그 전문가나 혹은 전문 시스템을 써서 도입하기 어려운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들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제공해줘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자이가 지금 가는 길인 건데 네. 그러면 자이는 그걸 왜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화 추천에서 아까 그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거에 어떤 포인트가 중요해서 자이가 그거를 지금 뭐 이미 사실은 테스트 버전까지는 그 진행하셨다고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사실 추천이라고만 말씀드리면 모든 문제가 똑같이 보일 수 있는데 네. 이것을 어떤 규모 그리고 어떤 기업에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아예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데이터가 많은 기업,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네. 우리나라 유니콘급 되는 기업은 네. 데이터도 많고 어느 네. 정도 준비도 되어 있고 정리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어느 정도의 괜찮은 모델에만 집어넣어도 좋은 추천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근데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뭐 초기, 중기 정도 스타트업에서는 일단 데이터 수집에부터 이제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네, 데이터부터 완결하지 않고 네. 그런 이제 데이터가 완결하지 않으면서도 뭐 스큐도 충분히 크지 않고 네. 뭐 절대적인 데이터량도 뭐 당연히 대기업들만큼은 충분하지 않죠. 네.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일단 기업이 없고 네.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처음부터 문제를 같이 풀어드리는 거죠. 이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려면 과연 어떤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필요할지 그리고 어떻게 수집해야 될지 그 적은 데이터를 어떻게 최대한 잘 레버리지해서 지금 당장의 지표를 올릴 수 있을지 네. 이러한 고민을 하는 회사는 저희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엣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부분에 엣지를 가지려면 최대한 많은 케이스들을 실제로 여러 개 다뤄봐야 하거든요. 네. 데이터 구조, 뭐 개발 현황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앉아서 나온다기보다는 직접 부딪히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실제로 부딪히면서 그 프로덕트를 디벨롭하고 이런 네. 조금 더 열악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많이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팀입니다. 이 시장의 어떤 페인 포인트, 니즈는 충분히 알겠는데 네. 그게 너무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들 B2B로 영업해서 이게 늘려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충분한 규모가 될까? 그 부분하고 그리고 스타트업이 그 커머스 기업이 커간다 그러면 그 개인화 추천이나 이런 것이 그 커머스의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에 내재화하면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연설적으로 커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잠재 시장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니즈는 큽니다. 뭐 연락을 드리거나 했을 때도 사실 웬만하면 수요하시는 편이고요. 그렇죠, 그러겠죠. 예. 네.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지금 아까 IR에서 잠깐 말씀드린 타겟에서 뭐 총 얼마나 많이 있을 거냐, 뭐 총 그래서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클 거냐라고 했을 때는 냉정하게 저희가 정말 이 시장의 침투율을 많이 올린다고 해도 뭐 최대치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뭐 한 1000억 단위, 뭐 몇백억 단위 그쵸. 이 정도로 네네. 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프로덕트 자체를 빠르게 발전시키는데 스타트업에서 시작하는 게 저희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저희는 큐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를 매우 잘하고 싶은 스타트업인데 네. 이게 결국 솔루션화가 되고 점차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허들이 낮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가 잘 사용할 수 있으려면 결국 가장 낮은 단계의 기업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나중에 솔루션으로 더 갈 텐데 그때도 이러이러해서 안 돼, 뭐 저기는 데이터가 적어서 네.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이런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는 가장 적합한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점이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는 저희 팀의 지금 상황을 조금 정확히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저희가 큐레이션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경쟁을 가지기 위해서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냐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저희가 아직은 뭐 브랜딩이 확실히 확보된 상황도 아니고 또한 멤버들이 원래 기성 유명한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이 포함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서 이제 시작할 토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냐, 기반 그라운드를 다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서는 여기서 시작해서 레퍼런스를 빌딩해서 저희만의 데이터와 뭐 정성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는 또 다른 얘기가 되지 않을까, 네. 다른 시장으로 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스태핑 스톤으로도 적합하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계시는 거군요. 꼭 지금 아까 B2B의 그 시장에만 몰입해서 그 시장만 잡겠다가 아니라 그 자이도 거기서 학습해 나가면서 그 다음 시장을 보겠다. 사실 제가 그 다음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시장이 니치 마켓으로 의미 있는 거는 너무 명확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그 B2C 서비스를 하면서 얼리 스테이지 단계에서 이제 유저를 모으고 유저를 모은 사람들을 가지고 상품이 됐든 DB가 됐든 모이면 거기에 당연히 그 DB의 효율이나 상품을 보여주는 걸 최적화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당장은 거기에 사람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원뎁스에서는 우리 빨리 모을 거고요. 이 사람들을 더 모아서 우리가 자금도 확보되고 나면 나중에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최적화 적용하거나 큐레이션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앞 단계에서는 아직 DB도 제대로 안 모이고 있고 정형화도 안 되고 있고 근데 그거를 해주시겠다 그랬으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질문은 그러면 자이의 멤버들이 아주 많으면 AI를 잘하는 멤버들이 아주 많으면 다 가서 도와줄 수 있지만 이게 쉽게 얘기해서 클라이언트가 5개에서 10개, 20개 늘어나게 되면 이 자이의 멤버들은 5명이 아니라 50명, 100명 이렇게 늘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거를 효율화할 수 있는 뭐 방법 지금 생각하시는 건 있을까요? 네, 그 말씀 주신 질문이 저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IR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3주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아주 100%의 서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아직. 네. 그리고 저희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어느 정도로 빠르게 할 수 있는지의 목표치는 결국 이제 지금은 4명이 3주 동안 해야 되는 프로젝트라면 저희의 올해의 목표치는 1명이 이틀에서 3일만 인풋을 투여하면 되는 프로젝트 형태가 올해의 목표치의 자동화율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 기업들마다 어느 정도 상황이 다르지만 그 기업들에게도 교집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커머스도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유형화될 수가 있잖아요. 정형화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물론 한 개로 다 해결하겠다는 절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모델들을 이제 저희도 이제 몇십 개가 있고 이 중에서 여기에는 이걸 적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라는 지식 자체를 획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의 조직을 효율화하는 것 그리고 그 구조를 효율화하는 것 두 가지를 통해서 저희는 지금의 자동화율이 한 60%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올해 내에 한 90%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늘어나면 사람이 아예 안 늘 수는 없지만 그거에 비례하지 않고 훨씬 더 적은 비율로도 효율을 계속 높여갈 수 있다. 그 부분까지는 올해 만들 예정이다. 네, 올해 그 정도까지 가능하고 사실 이제 내년부터 풀어야 될 문제는 그러면 그 기능 중에서 저희가 지금은 엄청 넓은 폭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진짜 컨설팅부터 뭐 모델도 만들어드리고 유지보수도 해드리는데 그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부의 기능은 완전히 100% 자동화를 해서 빠르게 키워나가야 한다가 저희 생각인데 그거는 내년에 보다 더 솔루션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고객을 이제 확보해 나가려고 그러면 너네 과거에 뭐 했어? 레퍼런스가 뭐야? 경쟁력이 뭐야? 뭐 이런 그런 레퍼런스 책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그 내세울 만한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뭐 MVP 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그 보여주고 MVP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고 그렇게 해서 첫 고객은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네,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뭐 결국 레퍼런스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원래 멤버가 워낙 씬에서 유명한 뭐 구루이거나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바로 맡기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지난번에 했을 때 성과가 어땠어 일 텐데 그렇죠. 저희는 사실 아직 첫 번째 방향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방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MVP 했을 때는 원래 이제 알던 곳을 확실히 타겟해서 저희가 뭐 당장은 비용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 주겠다. 이것은 뭐
굳이 저희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저희의 성장 측면이나 아니면 레퍼런스 지표의 확보 측면에서 유의미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아이템을 생각하고 작년에 바로 이 가설이 실제로 저희가 얼마만큼의 효용을 드릴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봐야 되니까 네. 바로 MVP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한 커머스 플랫폼 업체와 이제 MAU가 한 10,000에서 50,000 정도 사이인 뭐 아주 크지 않은 정도 단계의 스타트업이었는데요. 네. 그 스타트업과 실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지표가 꽤 많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을 했어요? 몇 개월 진행했고 몇 개월? 기간은 그때는 4주를 진행을 했습니다. 4주에서? 네. 네. 4주를 진행을 해서 이제 기존에는 아예 하드 룰 기반으로 뭐 그냥 뭐 PO나 대표님이 그냥 직접 짜신 그렇죠. 몇 가지 로직만 딱 넣어서 네, 몇 가지 로직, 뭐 인기 순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최근 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 기반으로 도입을 했을 때 실제로 구매 전환율이랑 뭐 유저의 실제 검색 경험 이런 것들이 지표적으로 뭐 정확히 몇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그리고 기존 아예 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성능을 보여주셔가지고 네. 훨씬 어느 정도 수준? 두세 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니, 사실 뭐 머신러닝이 마법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네, 네. 두세 배가 갑자기 거래액이 네. 두세 배 상승하고 네. 이러진 않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10% 정도입니다. 두 자릿수. 오, 네. 네. 그것만 해도 사실 그렇죠. 확실한 거죠. 네, 네. 사실 네. 네, 그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 드리려고 네, 했는데 질문이 딱 하나- 질문이 네, 들어왔어요. 예, JH 정님께서 네. 아까 그 대표님이 그 테스트한 기업도 아예 그 규모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보통 지금 딱 느껴지기에는 이 얼리 스테이지에 그래도 최소한 4-5명 이상은 그 인원이 있는 회사일 것 같고 한두 명이 하는데 뭐 머신러닝을 직접 도입하겠다 이렇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뭐 많게는 한 1-20명, 2-30명 규모의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저층은 몇만 정도 수준은 돼야 DB가 쌓이고 할 거니까. 네, 근데 그 정도 규모면 사실 요즘은 이미 서버를 직접 세팅하거나 구축하는 일이 거의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 네. 대다수의 업체들이 AWS를 쓰고 있고 AWS에는 저도 뭐 개발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퍼스널라이즈 서비스가 이미 있고 거기서 제공해주는 추천 알고리즘이나 기본 머신러닝 기능을 쓰면 네. 사실 아마존이 전 세계에서 커머스를 제일 잘하는 회사다 네. 보니 기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저도 여러 군데서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자의를 택해야 되는 뭐 이유, 뭐가 편한 건지 아니면 비용이 적게 드는 건지 뭐 더 빠른 건지 뭐 경쟁력을 설명해 준다면 우리의 장점 혹은 뭐 AWS 퍼스널라이즈의 문제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AWS는 역시 좋은 기능이 맞습니다. AWS 퍼스널라이즈는 좋은 기능이고 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교 우위는 결국 AWS 퍼스널라이즈 그리고 세이지 메이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고 그쵸. 그것을 활용할 사람이 필요한데 사실 저희가 아주 단기적으로 타겟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그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사실 아예 뽑을 유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그걸 관리해야 되는데 굳이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한 분 고용해서 저거를 활용해서 만들어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원래 커머스 업체들은 보통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없으시니까 네. 그냥 자기의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활용해서 머신러닝 관련 서비스를 맡겨라 라는 점이 이제 첫 번째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결국에는 AWS는 정말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모델이 물론 훌륭한 모델이지만 너무 큰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큰 통이라서 이게 기업들마다 어느 정도 유저 성향도 다르고 뭐 UI, UX도 다르고 원하는 지금 전략적 방향성도 다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하나의 큰 통으로 넣는다면 물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기업의 경우에 큰 통에 넣어도 효용이 나올 수 있지만 뭐 데이터의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맞춤형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업에게 특화된 뭐 그 기업 고객들을 위한 그런 맞춤형 모델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확실히 우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능 테스트를 해봐도 AWS보다 성능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실제로 저희 기술력이 뭐 AWS보다 우수하냐? 그건 아니지만 그 특정 기업이 당면에 있는 문제에 맞춰서 꼭 맞게 풀어드리니까 뭐 더 우수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잠깐 소감을 얘기를 하자면
약간 멍청한 질문에 모범답안 이렇게 네네, 다 답을 해주니까 그래서 네, 제가 뭐라 그 질문에 상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두 개 답을 너무 잘 주셨는데 하나는 표준 답안을 얘기를 해주셨어. 자꾸 동문서답하는 거 같고 우문현답하는 것 같아서 약간 그렇긴 한데 그 첫 번째 주신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스타트업에 사실 머신러닝이나 이런 쪽을 결국은 그걸 풀타임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걸 알아야 되면 리소스의 뭐 절반은 그걸 넣어야 된다거나 공부하는데 또 두세 달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거나 이런 건데 그러면 그런 지식 전혀 없이 그냥 뭐 백엔드 서버만 관리하던 개발자 혹은 프론트엔드만 하던 개발자 또 자이를 만나면 아까 그런 로직이나 이런 것들 세팅하고 넣는 거에 전혀 문제 없이 해주시나요? 어떻게 해주셔서 그게 그냥 일반 개발자들도 팔로우업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개발적인 공수는 저희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거기 대표님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구동되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결코 다른 곳에서는 제공해 드릴 수 없는 건데 그때마다 이제 기업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뭐 어떤 특정 상품이 강조됐으면 좋겠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팔리는 품목이 지금은 너무 한두 개만 팔리는데 이게 좀 다양화되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논의를 저희가 대표님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춤형으로 모델을 설계를 드리고 사실 개발적으로 필요한 도움은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넘겨주시는 거 그리고 저희가 모델을 다 만들면 거기에 인터그레이션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머신러닝 재반 지식은 거의 필요가 없고 그냥 백엔드 개발자 한 분만 계시면 누구든지 도입하실 수 있어요. 협업을 맞춰서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진 제가 이제 뭐 그 중고나라를 지금 맡아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커머스 전문가시라 중고나라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나라 같은 곳에서 보면 최근에 올라온 그 고객이 팔려고 하는 중고 매물 그러니까 그게 실시간성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기본 가중치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이면 좀 고가의 제품 혹은 사람들이 인기 제품 이런 제품을 더 먼저 보여주고 싶고 그럼 이거는 결국 어떤 그 회사가 정하고 있는 로직 방향성을 명확히 알려주면 거기에 넣어서 실제 조금 더 효과적인 것들을 머신러닝으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그렇게 할 때 아까 그 퍼스널라이즈는 너무 큰 통이어서 그렇고 우리는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렇게 어느 업체에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그 퍼스널라이즈보다 여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 어떤 값들을 뭐 더 튜닝하게 된다든지 머신러닝으로 어떤 부분들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실제 디테일에서 우리가 더 정확하다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요. 일단 머신러닝 모델 자체도 지금 이미 머신러닝 기술이 발전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국 AWS는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것들을 어느 정도 묶음으로 해서 이제 아마존 AWS 퍼스널라이즈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것 외에도 사실 이 기업에 특정한 태스크가 있다면 그것도 도와드릴 수가 있는 모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머신러닝이라는 게 머신러닝 모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데이터를 그 가장 최적의 성능이 나올 수 있게 전처리 및 가공 작업은 사실은 아예 AWS는 도와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후처리 작업도 저희는 가능합니다. 이 머신러닝이 정말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학적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완전히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들어간 후처리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을 저희는 전처리, 후처리 작업에서 좀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다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크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개인화 추천, 특히 뭐 커머스 쪽으로 그 서비스하고 이제 고객을 넓혀가면서 제일 벤치마킹을 많이 한 뭐 회사나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실리콘밸리 기업을 좀 많이 참조하고 있는데요. 일단 크게 봐서 저희의 영역을 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 그거 관련해서 뭐 유니콘까지는 없지만 사실 실리콘밸리의 많은 머신러닝 기업들이 보통 그 영역에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효용이 직관적이다 이런 영역 때문일 텐데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서도 커머스 대상으로 추천을 제공하는 뭐 블루코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또 저희 같이 완전히 스타트업만 타겟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데
네, 그런 업체들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 대표님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머신러닝의 결국은 그 각 업체들이 얼마나 그거를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의 부분이고, 그거는 로직화된 그냥 검증된 가장 큰 뭐 제너럴한 로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얘기는 이 전편이었던 그 아주 유명한 이름을 갖고 계신 김건희 교수님, 김건희 대표님도 아까 이 제너럴한 거는 결국 디테일하게 세팅된 거를 따라가기 어렵다, AI는 만능이 아니어서,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더 이제 대표님 더 깊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관가하는 전처리 작업에 노가다가 들고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그런 세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 당연히 잘해드릴 수 있고, 나온 결과값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후처리 작업에 있어도 장점이 있다. 그런데 결국 그 자기가 얘기했던 그 뒤에 이제 그 아까 IR 해주실 때랑 결국은 초개인화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개인화 되려면 거기서 이제 그 뭐 값들이 계속 피드백을 받고 해서 더 좋아져야 될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이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B2B 형태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초개인화는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정말 잘 알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해내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더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얘기하는 특정 영역의 초개인화된 AI로 가려면 뭐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고, 혹은 어떤 장점이 있어서 우린 글로 그 목적에 갈 수 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건? 네. 일단 그러면 저희가 정의하는 초개인화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아직 초기 기업이고 그 전에 해야 될 게 많아서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초개인화에 대한 말씀은 아직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개인화는 결국 이제 어떤 한 플랫폼에서 유저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중고나라에서 유저가 살 때, 뭐 중고 제품을 살 때의 단면이잖아요. 그 특징만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초개인화가 되려면 그 유저의 단면이 아니라 좀 입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저가 다른 행동을 할 땐 어떤지, 뭐 식사를 할 땐 어떨지, 그걸 바탕으로 이제 크로스 도메인의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이라고 했을 때, 뭐 여행을 제주도에서 한 여행 이력이 있다고 어떤 유저가 이력이 있을 때,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제주도가 아니라 다른 해외에 가서는 어떤 숙박업소, 어떤 업체를 할지도 예측할 수 있을까? 그런 크로스 도메인적인 이해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것이 미래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이 원래는 조금 더 기업에게 있었잖아요. 기업이 데이터를 100% 수집하고. 하지만 사실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결국 데이터가 개인에게로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결국 개인에게 많이 넘어갈수록 그 개인의 그 한 플랫폼에서의 단면만 가지고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처한 상황, 컨텍스트, 지금 어떤 플랫폼에 있는지,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서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바탕으로 좀 종합적인 개인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먼 미래의 초개인화이고, 사실 그 전에도 저희가 밟아가야 할 스태핑 스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정말 큰 비전이지만 그 안에서 해야 될 작업들을 하나씩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개인화 얘기하면서 크로스 도메인 얘기까지 나오니까 제너럴 AI가 이기겠다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 이유는 뭐죠? 결국은 모든 영역에서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잖아요. 거대 기업이. 점점 소유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 구글 신이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크로스 도메인 초개인화 영역으로 하게 되면 그런 거대 기업이 다 지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스타트업들 타겟하고 니치 시장을 타겟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 업체들은 몇 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다른 스타트업들은 결국 그러면 데이터가 없어서 모두 큐레이션을 못하고 망해야 하느냐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작은 데이터를 레버리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들이 가진 데이터 혹은 본인들이 협약을 맺은 다른 기업과 그 작은 데이터들을 레버리지 해가지고 데이터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도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물론 초개인화가 누구에게는 기회 영역일 수도 있고 어쩌면 위협일 수도 있지만, 그 단계 안에서 저희도 나름의 마일스톤으로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홍 대표님 질문하고 약간 저도 마지막 질문으로 딱 그렇지 않아서 돌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대표님. 근데
그게 뭐 물론 이제 자기가 잘 성장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역으로 듣다 보니 아 정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빅브러더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아까 개인 정보의 뭐 주권의 문제 혹은 정보 보안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분석해서 더 좋은 거를 보여주거나 맞춰주는 거는 분명히 추천으로서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건데, 내가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던 거를 예측해서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혹은 그게 내 정보의 유출, 이런 측면에서는 그냥 뭐 그런 사업을 지금 준비하신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러다가 진짜 추천해 주는 거대로. 그렇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파란색을 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빨간색이 나오는 걸 보니 이걸 그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그 세상으로 갈 것 같아. 걱정은 됩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과연 유토피아인가? 아니 디스토피아에 더 가까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진화된 방식을 보면 사실은 저는 그런 문제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사실 오프라인에서 옷을 사는 게 훨씬 더 낭만이 있고 직접 보고 살 수도 있고 좋은데, 그래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사람은 편한 걸 찾아서 온라인으로 왔고, 그 온라인 다음에는 온라인에서 뭐 클릭만 하고 좀 많이 찾아보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뭐 바로 앞에 여기 떠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도 저는 그것도 결국에는 그냥 내가 찾는 게 바로 앞에 나와 있으면 좋겠다라는 편한 방식으로 결국에는 트렌드가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그냥 큰 시장에 대한 가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